구조 지원에 나섰다가 제주 먼바다에 추락한 해경 헬기 동체에서 실종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대만 해역에서는 시신 2구가 인양됐는데 우리 선원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법무부 검찰국이 반대 입장을 표했고 이선훈 고검장 등도 이견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당은 입법부가 우습게 보이냐며 검찰을 비판했고 인수위는 내일 회의를 열어 관련 내용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여의도 윤중로 벚꽃길이 3년 만에 개방돼 오늘 하루 8만여 명의 인파가 몰렸습니다. 환자와 의료진 200여 명이 있던 요양병원에서 한밤중에 불이 났습니다. 병원 내에 유독가스가 퍼졌지만 침착한 대피로 인명피해를 막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제주 마라도 인근 해상에서 추락해 바닷속으로 침몰한 헬기 동체 안에서 실종됐던 항공대원 1명이 끝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사고 순직자는 모두 3명으로 늘었습니다. 해경은 제복 이름표를 통해 실종된 차주일 경장임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이 헬기는 대만 해역에서 한국인 6명이 탑승한 선박이 실종되자 구조대원을 내려주기 위한 임무를 마친 뒤 사고를 당했습니다. 첫 소식은 김동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경대원들이 태극기로 감싼 시신을 옮깁니다. 헬기 앞에서는 항공대원들이 순직 동료에게 거수경례를 합니다. 어제 헬기 추락 사고로 실종됐던 정비사 차주일 경장입니다. 해경은 오늘 새벽 4시부터 사고 해역에서 해군 수중 탐색 장비를 투입해 새벽 5시 15분쯤 수심 58m 바닥에서 우측으로 기울어 침몰한 헬기의 동체를 발견했습니다. 해경과 해군은 오전 11시 9분쯤 수중 수색에 착수해 9분 만에 동체 안에 숨져 있던 차 경장을 발견했습니다. 헬기 동체가 잘 보존된 상태에서 침몰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실종자가 빠져나가지 않고 고 차주일 경장은 부산 장례식장에 안치됐습니다. 부기장 정두환 경위와 전탐사 황현준 경장, 정비사 차주일 경장 등 헬기 추락 순직자 3명의 장례는 해양경찰청장장으로 치러질 예정입니다. 해경은 해군 함정과 협력해 침몰한 추락 헬기의 동체를 인양하고 블랙박스를 수거해 추락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김동영입니다. 대만 해역에서 조난 사고를 당한 예인선 교토 1호 수색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인근 해역에서 발견된 시신 2구는 한국 선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장에 급파됐던 해경 경비함도 오늘 오후 사고 해역에 도착해 대만 당국과 공동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외교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권은영 기자, 수색 상황 전해주시죠. 네, 예인선 교토 1호엔 한국 국적 선원 6명이 타고 있었는데요. 외교부는 사고 지점 인근 해상에서 인양된 시신 2구가 조사 결과 우리 국적 선원인 것으로 확인이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시신은 사고 발생 지점에서 북쪽으로 4.5헬이 떨어진 지점에서 인양이 됐었는데요. 현재 현지 병원에 안치돼 있고 우리 공관 영사가 현장에 파견됐습니다. 아직 찾지 못한 나머지 선원 4명에 대한 수색 작업도 진행 중입니다. 대만 당국의 경비정과 헬기가 투입돼 수색을 이어가고 있고 우리 정부가 급한 3,000톤급 해양 경찰 경비함도 도착해 오후 2시부터 공동 수색 작업에 나섰습니다. 수중 수색을 위한 잠수 지원함도 추가 파견되는데 오는 11일 현지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앞서 대만 당국은 수색 작업 끝에 바지선인 교토 2호를 발견했지만 선원들이 타고 있던 예인선 교토 1호는 여전히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발견된 교토 2호는 선체가 일부 파손돼 안전 검사를 진행한 후 대만 가오슝항에 입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TV조선 권은영입니다.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문제가 정치권과 검찰 사이에 놓인 시한폭탄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새 정부 출범을 코앞에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이에 대한 검찰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전국 고검장들에 이어 박범계 법무부 검사들도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먼저 권영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처리 강행 움직임에 법무부 검찰국 소속 검사들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소속 검사 40여 명은 어제 오후 회의를 열고
충분한 대안 없이 검찰의 수사 역량을 박탈하는 건 국가 전체 범죄 대응 역량을 질적 양적으로 떨어뜨릴 위험이 있다며 70여 년간 운영돼온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검사들의 의견은 박범계 장관에게도 보고됐습니다. 주목할 점은 친정권 인사로 분류되는 검사들까지 검수완박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회의에 참석한 구자연 검찰국장은 추미애 법무부 대변인을 거쳐 이번 정권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추미애 라인으로 불리우는 이성윤 서울고검장과 김관정 수원고검장도 어제 열린 전국고검장 회의에서 검수완박 반대에 이견을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 내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대검은 오는 11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어서 더욱 민감합니다. 민주당 내부에선 또다시 독주에 나섰다가 지방선거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신중론도 적지 않지만 강경파 의원과 지지자들의 주장에 힘이 실리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검찰 반발 움직임에 민주당은 검찰 대통령 시대가 되니 입법부가 우습냐고 쏘아붙이고 있습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공세 수위를 높이면서도 172석 민주당이 밀어붙일 경우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보입니다. 이어서 김복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오늘도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검찰총장 대통령 시대가 다가왔다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입법부가 우습게 보이느냐고 직격한 겁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은 박홍근 원내대표에게 무리한 입법 독주가 정권 교체의 빌미가 된 걸 기억해야 한다며 속도 조절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도 강성 지지자들이 문자 폭탄을 보내고 낙선 운동까지 예고하면서 전면에 나서진 못하는 모습입니다. 민주당의 정체성을 위해서라도 정치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정체성을 끊어야죠, 진짜로.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지방선거 참패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의석수가 밀리는 데다 무소속 양향자 의원의 법사위 합류로 안건조정위원회까지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어서 현실적인 대응책이 없다는 게 고민입니다. 민주당에 또 양식 있는 의원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분들과 깊은 대화를 통해서 인수위원회는 내일 회의를 열고 관련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윤석열 당선인은 민생에 집중하겠다며 거리를 뒀습니다. 이제 검사 그만둔 지 오래된 사람이고 나는 국민들 이제 먹고 사는 것만 신경을 쓰랍니다. TV조선 김보원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새 정부 내각 인선을 두고 막판 고심이 깊어 보입니다. 인수위원회는 내일 내각 발표를 목표로 검증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작업이 더뎌질 경우 발표 일정이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모교인 대광초등학교를 비공개로 찾았습니다. 아이들이 파는 신발 주머니에 씩씩하라는 덕담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후 윤 당선인은 다른 일정 없이 서초구 자택에 머물며 내각 인선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수위는 당초 내일 경제부총리 등 7개에서 8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할 계획이었는데 검증 작업이 늦어지면서 발표될 부처 숫자가 줄거나 일정 자체가 연기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여러 가지 확인도 하고 이럴 게 많아서 시간이 좀 걸려요. 인수위 관계자는 당선인은 내일 내각 1차 발표를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며 일부 장관 후보자라도 발표할 수 있도록 검증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 내각 인선엔 윤 당선인 핵심 측근들은 대부분 포함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앞서 장제원 윤한홍 의원이 당으로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데 이어 입각 하마평이 나온 권영세, 이철규 의원 역시 사실이 아니라며 윤 당선인 취임 이후 당으로 복귀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수위 국민통합위원회는 워크숍을 열고 국민통합을 강조했습니다. 국민통합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께서도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반성과 책임질 자세가 있는 거냐는 민주당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의 직격탄에도 불구하고 송영길 전 대표는 오히려 출마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전 지사의 팬카페에 가입한가 하면 땅을 짚고 일어나라는 글을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 지지 선언을 한 것을 두고 대구시장 출마자들 사이에 신경전이 뜨겁습니다.
김도영 기자가 여야의 지방선거 소식 전합니다.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짚고 일어나라. 송영길 전 대표가 법륜 스님을 만나 가르침을 들었다며 SNS에 올린 글입니다.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이 반성하고 책임질 자세가 되어 있는 게 맞냐고 작심 비판했지만 서울시장 출마 의지가 확고함을 내비친 겁니다. 이재명 상임 고문에 팬카페까지 가입하며 이 고문을 최고의 지도자라고 치켜세운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마케팅을 경계하는 당내 기류에도 역행한다는 비판이 더해졌습니다. 지금 우리는 선거를 하는 것이지 이재명이랑 누가 더 친하나 내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를 공개 지지한 것을 두고 대구시장 출마자들 사이에 공방이 오가고 있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공천 면접 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불쾌감을 드러냈고 좀 부적절합니다. 유 변호사는 홍 후보의 표현이 거친 것 같다고 맞받았습니다. 약간 말씀이 좀 투박스럽습니다. 대구시장에 출마한 김영기 경북대 교수도 박 전 대통령이 사적 감정을 앞세워 후보를 지지하는 건 옳지 못하다고 반발했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 지명자가 고강도 북한 비핵화를 의미하는 CVID를 목표로 제시하면서 완전한 폐기 대신 포괄적 폐기라는 표현을 사용해 궁금증을 낳고 있습니다. 일단 미 국무부는 대북 정책에 변함이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입니다. 주한 미국 대사 지명자의 발언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신은서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미국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고강도 북한 비핵화 CVID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이 나옵니다.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of the peninsula. Everyone can get behind that. That's clearly not working. 필립 골드버그 주한대사 지명자는 CVID를 정의하는 완전한 비핵화 대신 포괄적인 비핵화란 표현했습니다. Comprehensive, verifiable,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Those are difficult goals, but they fit very well with our non-proliferation. CVID는 부시 행정부가 제시한 강경 비핵화 원칙인데 당시 북한이 반발하자 2004년 중국은 완전한 비핵화를 포괄적인 비핵화로 수정 제안했습니다. 이번에 수정된 표현이 나오게 된 배경을 놓고 해석이 분분하자 미 국무부는 대북 정책엔 변함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미국의 대북 기조가 강경해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란 표현을 쓰고 CVID는 언급하지 않아왔던 겁니다. We seek serious and sustained diplomacy to pursue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이전보다 명확하게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미 국방부도 북한의 위협에 맞춰 준비 태세를 조정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학생들의 코로나 확진이 폭증하면서 중간고사를 보게 해달라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역당국은 응시 목적의 외출을 허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교육부는 응시 불가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교육당국과 방역당국의 입장이 정반대인데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유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육부가 확진 학생들의 중간고사 응시 제한 원칙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확진돼 시험을 못 치른 학생들과 형평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기말고사 때 올릴 만한 그런 과목들은 그냥 안 나와버린다든지 공정성 문제가 너무 흔들리는 거죠. 지금까지 확진 학생들은 시험을 치르는 대신 기존 성적을 고려한 인정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치르게 되고 특히 유불리를 따져 응시 과목을 선택할 경우 공정성이 훼손된다는 겁니다. 전국 4,200여 중고교가 빠르면 다음 주부터 중간고사에 돌입하는 가운데 고사실 마련 등 준비가 촉박하던 현실적인 이유도 고려됐습니다. 하지만 거리두기 폐지가 거론되는 상황에서 중간고사 응시를 제한하는 데 대한 반발은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너무 억울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해서라도 나오는 학생이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부처 간 엇박자도 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틀 전 방역당국이 수능을 예로 들며 격리 중 외출을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유초중고생 3명 중 1명이 감염될 정도로 확산이 심각한데 당국이 사전에 충분히 소통하지 못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TV조선 유지현입니다. 오미크론 유행이 감소세인 건 분명하지만 스스로 재택치료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재택치료 집중관리군의 사각지대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신장 이식을 한 뒤 확진돼 재택치료를 하던 50대 여성이 입원을 거절당한 날 사망했습니다. 박상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2월 신장 이식 수술을 받은 50대 A씨. 한 달 후인 3월 동거 가족이 확진돼 A씨도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재택치료 집중관리군이던 A씨는 입원 요청을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증상이 없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열이 있어야지 병원에서 받아준다 하니까 집에서 있었는데 마지막 날 열이 39도로 올라가 버렸어요. A씨가 다니던 병원도 달리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결국 A씨는 입원 요청을 거절당한 당일 고열에 시달리다 사망했습니다. 이식을 받았기 때문에 더 위중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상태라면 죽으라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냐. 또 다른 신장 이식 확진자 B씨는 재택치료 규정을 어기고 직접 응급실을 찾아 나섰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니까. 제가 뚫고 들어가는 성격이다 보니까 응급실을. 일상 의료 체계 전환을 시도하는 방역 당국은 고령층, 면역 저하자 등 고위험군에 집중한다는 방침이지만 병상을 못 구해 상태가 악화되거나 숨지는 집중관리군 환자가 여전한 상황입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는 18만 5,566명, 위중증 환자 1,099명, 사망자는 338명입니다. 보건소의 신속 항원 검사는 이번 주말을 끝으로 다음 주부터 중단됩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네, 그리워했던 봄의 풍경이 다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서울 여의도 벚꽃길이 3년 만에 개방됐고 오늘 하루에만 8만여 명이 몰렸습니다. 날씨도 좋다 보니 전국의 벚꽃 명소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배상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의도 강변을 따라 하얀 벚꽃이 화사하게 피었습니다. 파란 하늘과 봄 햇살 아래 연분홍 벚꽃이 자태를 뽐냅니다. 날씨도 너무 좋고 꽃이 정말 예쁘게 많이 피어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의도 윤중로 1.7km 구간에 왕벚나무 1,880여 그루가 꽃을 활짝 피웠습니다. 이곳 여의도 윤중로 벚꽃길은 코로나19 여파로 통제된 지 3년 만에 다시 전면 개방됐습니다. 주말인 오늘 하루 8만여 명이 몰렸습니다. 조금 코로나 분위기가 좀 나아진 편인 것 같기도 해서 그래서 나오게 됐어요. 몇 년 만에 처음 나온 것 같아요. 대전 카이스트 교내공원도 3년 만에 다시 개방됐고 시민들은 꽃빛처럼 흩날리는 벚꽃 속에서 봄 기운을 만끽했습니다. 새내기 되고 처음 나왔는데 되게 기분 좋고 딱 시즌에 알맞게 온 것 같아서. 강릉 경포 호수 일대도 벚꽃으로 뒤덮여 장관을 이뤘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강릉 28도까지 올랐습니다. 서울 24도, 대구 27도 등 평년보다 최고 10도까지 높아 시민들은 겉옷을 벗고 반소매 옷차림으로 나들이를 즐겼습니다. 포근한 날씨 속에서 벚꽃이 절정을 이루면서 봄의 정취가 무르익고 있습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이렇게 곳곳이 2년 전 모습으로 돌아가곤 있지만 그게 쉽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택시 잡기가 그중 하나인데요. 영업시간이 밤 12시로 연장되면서 모임은 늘어나고 있는데 코로나로 떠난 택시기사들은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택시 타기까지 1시간 가까이 기다리기도 합니다. 어젯밤 모습을 차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정이 가까운 시간, 서울 강남역 인근이 시민들로 북적입니다. 식당과 술집의 영업 제한 시간이 자정까지로 연장된 첫 금요일. 술자리를 끝낸 시민들이 택시를 잡기 위해 몰려나왔습니다. 도로 한복판까지 나와 손을 흔들어 보지만 택시는 좀처럼 잡히지 않습니다. 비나이다 해야지. 택시 앱으로 아무리 호출을 해도 1시간 가까이 답이 없습니다. 저희가 50분 동안 이렇게 밖에 나와서 잡았단 말이에요. 강남에서 서울 중구까지 가는 택시비는 5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일반도 눌렀었고 다른 것도 벤티도 눌렀었고 모범 택시도 눌렀는데 안 돼가지고 집에 못 가고 있어요.
승객 수요를 감당할 기사가 없다는 게 택시 대란의 이유로 꼽힙니다. 2년 넘게 지속된 코로나 여파로 심야 시간대 영업이 어려워지면서 2만 5천여 명의 택시기사들이 운전대를 놨습니다. 한 30% 이상이 직장을 떠났다고 봐야죠. 코로나 이전보다는. 단계적 일상회복이 진행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기까진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 경남 창원의 한 요양병원에서 한밤중에 불이 났습니다. 샌드위치 패널이 불에 타며 병원 안에는 유독가스가 퍼졌는데 침착하게 대피한 덕분에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119 구조대가 노인 환자를 등에 업거나 휠체어를 들고 환자를 매트리스에 태워 대피합니다. 오늘 새벽 2시 55분쯤 경남 창원의 한 요양병원에서 불이 났습니다. 지하 2층 사무실에서 처음 불이 시작됐습니다. 불이 병원으로 번지지는 않았지만 샌드위치 패널이 불타며 환풍구와 계단을 통해 유독가스가 병원 안으로 퍼졌습니다. 샌드위치 패널로 이렇게 조그맣게 이게 사무실 사람들 거주하는 사무실이 있었나 봐요. 당시 병원에는 60에서 90대 노인 환자 160명과 의료진 등 193명이 있었습니다. 불이 나자 자동 화재 속보 장치가 119에 신고했고 신속히 대피하라는 방송까지 하면서 긴급 대피가 시작됐습니다. 평소 훈련한 대로 침착하게 대피에 나서면서 인명피해는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을 무전으로 통하는 좀 대처가 빨라갔으니까 이 부분 때문에 정확 다 이렇게 인간성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되지 않았나. 지난달 29일 충북 청주 산부인과 병원에 큰 불이 났을 때도 의료진과 환자들이 신생아를 감싸 안고 침착하게 대피해 122명이 참사를 모면하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가평 계곡 살인사건의 피의자 이은혜와 조현수가 공개 수배된 지 11일째입니다. 검경 합동 검거팀까지 꾸려졌지만 이들의 행방은 여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조사에 불응하고 도주한 지도 넉 달 가까이 되면서 수사 장기화 우려도 나옵니다. 윤서아 기자가 두 사람의 치밀한 범행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춰봤습니다. 내연 관계인 이은혜와 조현수.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 용소계곡에서 이은혜의 남편 윤모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수영을 못하는 윤 씨를 억지로 다이빙하게 해 물에 빠뜨린 겁니다. 물감시를 하다가 6시 되면 퇴근을 하거든요. 그때가 근데 7시가 넘어서 아마 사고 났어요. 사람이 그때 뭐 다이빙 하다가 못 나왔다고 해가지고. 검찰은 윤 씨가 살해된 시점에 주목합니다. 8억 원 상당의 생명보험에 가입돼 있던 윤 씨는 보험 계약 만료 4시간 전에 숨졌습니다. 라면과 물값 3,000원이 없다며 윤 씨가 외국에 있던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에서도 이은혜는 보험료로 월 70만 원을 납부하기도 했습니다. 살해 시도는 한 번뿐이 아니었습니다. 2019년 5월 경기도 용인시의 낚시터에서 윤 씨를 물에 빠뜨렸고 석 달 전엔 강원도 양양군 펜션에서 윤 씨에게 복어 독이 든 음식을 먹였습니다. 범행을 부인하던 이은혜와 조현수. 검찰의 2차 조사 직전 복어 독을 먹였는데 왜 죽지 않느냐며 두 사람이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을 검찰이 확보했다는 사실을 알고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엔 이은혜의 전 남자친구들이 숨진 2010년 인천 석바위 교통사고와 2014년 태국 파타야 스노클링 익사 사고에도 이은혜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이들은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 보통 보험 사기는 조직 범죄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자기네들의 이제 범죄를 덮기 위해서라도 숨겨주거나 할 개연성이 높아서 국내 흔적이 남아있지 않을까. 검찰은 지난 7일 세 번째 체포 영장을 발부받았고 검경 합동 검거팀까지 구성됐습니다. 하지만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는 상황. 수사 장기화 조짐에 윤 씨를 비롯한 피해자의 억울한 주급이 자칫 미궁에 빠지는 건 아닐지.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이 본격적으로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값은 11주 만에 하락세를 멈췄고 강남권 매수 심리는 넉 달 만에 가장 높게 치솟았습니다.
새 정부 들어 규제가 완화될 거라는 기대감 때문인데요. 이뮤진 기자의 리포트 보시고 이어지는 취재우뚝에서 달라질 부동산 정책을 따져보겠습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단지. 전용 84제곱미터형이 최근 38억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다시 썼습니다. 사려는 분들은 문이 있죠. 좀 떨어져 있을 거다 생각했는데 이렇게 올라가니까 한 5천에서 1억, 10만 2억 더 부르면. 서울 강남권 매수 심리는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이른바 강남 4구의 이번 주 매매 수급 지수는 96. 넉 달 만에 가장 높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은 2달 반 만에 하락세를 멈췄습니다. 여전히 떨어지는 곳도 있지만 강남과 용산을 중심으로 상승폭을 키우면서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겁니다. 재건축 활성화나 양도세 완화 등 새 정부 기조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때문에 자칫 새 정부가 들어서기도 전 다시 시장이 불안해지는 건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두려워서 시작을 못하면 전체적인 사업이 지체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공급에 대한 그런 확실한 로드맵을 제시할 필요가 있고 사업을 추진할 때는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는.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정책 방향성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게 시장 안정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취재우뚝에서는 새 정부 들어 바뀔 정책들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주제는 부동산 정책입니다. 이게 월세 사는 거랑 뭐가 다르지? 차기 정부는 법 개정을 추진할 것입니다. 인수위도 다 생각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의미 없는 거고요. 우선 지 기자가 임대차 3법이 낳은 현상들을 쭉 취재해 왔잖아요. 실제로도 좀 부작용이 있었습니까? 결국은 전세값을 올렸다는 게 가장 큰 부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된 배경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를 꼽는데 임대차 3법에서 계약 기간이 2년에서 이제 4년으로 늘었죠. 예. 그러면서 시장이 풀리는 물량은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재계약할 때는 5%밖에 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4년치를 미리 받겠다. 시세가 단기간에 급등한 영향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입자도 또 집주인도 괴롭게 하는 그런 갈등이 좀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취재하다가 들었던 좀 황당한 사례들이 있습니까? 이제 세입자분이 네. 집주인에게 실거주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그러면은 내가 재계약을 못하니까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예. 그런데 이사를 간 지 얼마 안 돼서 본인 택배가 이전 집 주소로 잘못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갔는데 찾으러 갔는데 어떤 남성분이 나오시더라고요. 그 남성분이면 이 집주인이어야 할 텐데. 그리고 반대로 10억, 20억이 넘는 그런 전세 같은 경우에는 세입자가 정세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지 않는 대신에 억대 이제 위로금을 먼저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해요. 사실 이 법안을 추진했을 당시에도 너무 성급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임대차 3법 등 추가 논의보다 속도가 더 중요합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바로 시행이 됐어요. 부작용을 충분히 좀 논의를 했느냐라는 부분도 좀 의문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수위에서는 이 임대차법을 이제 폐지하거나 손질을 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민주당에서는 안 된다, 유지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임대차 3법 같은 경우에는 보완하고 더 강화해야 될. 그게 뭐냐면 신규 계약을 하면 4년이 다 지나가면 훨씬 더 높은 가격에 전세를 다시 계약을 해야 되니 신규 계약에서도 상한선을 좀 두자. 그런데 이제 민주당이 이렇게 반대하는 입장이면 사실 이게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민주당의 동의가 없이는 사실상 개정이 좀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수위가 확실하게 말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양도세 중과 완화인데요. 사실상 인수위가 내놓은 가장 첫 번째 부동산 정책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가지고 있는데 1년 동안은 이 양도세를 중과되는 부분을 면제를 해주겠다. 기본세율만 내도록 하겠다. 하르라는 얘기인 거죠. 맞습니다. 두 가지 효과가 있는데 다주택자 매물을 내놓는 효과가 있고 그렇게 되면 시장에 매물이 많아지니까 가격이 이제 떨어지는 그런 효과까지 이제 노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주택자들이 이렇게 물건을 팔게 되면 그만큼 이제 보유세 부담도 좀 줄기 때문에 그런 일석이조 효과를 노린 거다.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내다 팔기 위해서는 또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죠? 집값이 현재로 유지되거나 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좀 지켜봐야 됩니다.
윤 당선인이 생애 첫 주택 구매자들에게는 숨통을 트여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가장 큰 게 LTV죠. LTV라고 하면은 이제 집값에 내가 몇 %까지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느냐. 70% 그리고 생애 최초 주택자에게는 80%까지 늘려준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만 중요한 건 아니고 이제 DSR이라는 지표가 또 있어요. 내 소득 대비해서 이 원리금 지출이 몇 % 정도 되느냐. 그러니까 갚을 수 있을 만큼만 빌려주겠다라는 거죠. 네, DSR이라든지 다른 대출 규제가 있으면 이 LTV만큼 대출을 다 받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다른 규제들도 조금 손질이 돼야 되지 않느냐.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한 줄 톡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반면교사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데에는 이 부동산 민심이 한몫을 했는데 실패를 반복을 하면 안 되겠죠. 신중하고 천천히 정책을 써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이 국내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동안 한국 시장에서 고전해왔지만 휴대폰 사업을 철수한 LG의 빈자리를 노리는 건데요. 20만 원대 중저가 폰을 내놓으며 가성비 전략을 강화했습니다. 보도에 박상현 기자입니다. OLED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5천만 화소의 카메라를 장착한 스마트폰. 중국 샤오미가 국내에 출시한 신제품입니다. 가격은 29만 원대로 삼성전자와 애플 중저가 모델의 반값에 내놨습니다. Recommended retail price of $249 for the 4 plus 64 gigabyte variant. Awesome value compared to what's out there in the market. 낮은 가격에 경쟁업체와 동일한 성능을 내세우며 삼성과 애플을 겨냥한 겁니다. 샤오미 외에도 중국 업체들의 국내 스마트폰 시장 공략이 거셉니다. 2012년 한국을 떠난 모토로라 역시 중국 레노버에 인수된 이후 국내 시장 재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휴대폰 사업을 접은 LG전자의 빈자리를 노리는 겁니다. 국내 시장에서 LG전자의 10%대 점유율은 지난해 삼성전자가 대부분 흡수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업체들이 가성비를 무기로 신제품 출시에 나서면서 삼성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삼성이 지금 돌파구 같은 거가 좀 찾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과거와 같은 뭐 어떤 점유율 또는 뭐 고성장 이런 거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은가.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의 가성비 공세에 국내 소비자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됩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얼마나 더 희생자가 나와야 이 전쟁이 끝날지 걱정입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기차역 공습 사상자가 350여 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러시아가 대량 살상 무기인 집속탄까지 사용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국제사회는 일제히 규탄했습니다. 이유진 기자 리포트 전해드리고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달아납니다. 기차역엔 미사일 파편에 맞은 이들이 쓰러져 있고 어린이 장난감이 나뒹굽니다. Повезло мне. Действительно повезло, потому что в полуметре от меня лежал разорванный мужчина. То есть его разорвало полметра буквально. 생존자들은 두 번의 폭발음이 들린 뒤 현장이 참혹하게 변했다고 했습니다. І поліція, і Державна служба надзвичайних ситуацій, і медичні працівники доставляли зараз медичні заклади людей практично. 러시아의 공습이 임박했다는 소식에 당시 역엔 수천 명의 피난민이 몰려 있었습니다. 어린이 5명을 포함해 최소 52명이 숨지고 300명이 다쳤습니다. 개전 이후 가장 큰 인명피해를 냈는데 러시아군은 미사일에 집속탄을 장착해 쏜 걸로 추정됩니다. 하나의 폭탄 안에 폭탄 수백 개가 들어있는 집속탄은 다수의 인명을 살상할 수 있어 국제법상 사용이 금지돼 있습니다. Ракета .У з касетними бомбами вирвалася безпосередньо біля залізничного вокзалу. 국제사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경악했습니다. War crimes, which is the intentional targeting of civilians. 미 국방부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의 교통 전략지를 겨냥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 동부 돈바스와 북부 하르키우를 잇는 철로도 어제 공격을 받아 열차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홍현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예, 첫 번째 물음표는 윤석열 정부는 일하고 싶다입니다. 네.
누가 한 말입니까? 네, 윤석열 당선인이 한 말입니다. 네. 윤 당선인은 최근 참모들에게 일 잘하는 정부가 돼야 국민 통합도 가능하다면서 실용주의를 여러 차례 강조했는데요. 이에 따라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사용할 구호도 윤석열 정부가 일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취지라고 합니다. 여소야대 전국에서 윤석열 정부가 이 정책을 펼칠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는 지방선거 승리가 꼭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요. 윤 당선인이 직무 수행을 잘할 것이란 전망이 56%, 잘 못할 것이란 응답이 38%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권 직후에 치러지는 이번 지방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국정 운영 동력이 달라지는 겁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선인을 3주 전에 만났을 때 지방선거를 생각하면 잠도 잘 안 온다고 하더라. 걱정이 많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중앙과 지역이 원활하게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 정부는 본격적인 지방 시대를 네, 다만 윤 당선인 측은 공식적으로는 선거는 당이 하는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예. 윤 당선인의 측근들이 많이 이제 출사표를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이 혹시 지지하는 특정 후보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것도 관심이에요. 예, 이른바 윤심 논란이죠. 윤 당선인은 특정인에게 힘을 실어줄 생각은 없지만 경선의 흥행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윤 당선인이 본인의 대선 경선 경험을 예로 들며 홍준표, 유승민 후보가 나를 비판했기에 내게도 경쟁력이 생겼다. 치열하게 경쟁하는 것이 모든 후보에게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고 핵심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예. 선거라는 것이 정당 입장에서는 이기기 위해서 하는 거긴 한데 이게 국민의힘뿐만이 아니라 지금 정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말 이겨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행정부와 의회 또 지방의회까지 막강한 권력을 장악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선에 이어 지방 권력까지 내준다면 세 축 가운데 두 축을 잃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 다음 총선 역시 장담할 수 없겠죠. 하지만 호남과 제주를 제외하면 승리를 낙관할 수 없다는 점에서 고민이 큰 상황입니다. 네.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의 조기 등판설이 나오는 것도 그런 맥락인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절박감이 느껴집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볼까요? 예, 첫 번째 물음표, 윤 정부는 일하고 싶다의 느낌표는 윤심, 명심보다 민심으로 하겠습니다. 네. 정치선언 8개월 신인을 대통령으로 선출한 건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정치를 보여달라는 국민의 명령이었을 겁니다. 지방선거에 도전하는 후보들이 무슨 심을 운운하며 기존 권력에 기대는 모습, 분명히 민심이 바라는 모습은 아닐 듯합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예, 두 번째 물음표는 김건희 공개 활동 임박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그러니까 지난 대선 사전투표 이후에 한 달 이상 거의 공식석상에서는 모습을 못 본 것 같은데 지금 그러면 공개 활동을 다시 시작한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예, 비공개였던 SNS 계정을 최근 공개로 전환하고 게시물까지 연달아 올리면서 그런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김 여사 SNS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네. 이 고양이 학대범을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 글을 캡처한 사진인데요. 동물은 인간의 가장 다정한 친구다라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또 어제 저녁에도 해당 계정의 손글씨로 환경보호 상장을 만들어 수여한 사진이 또 올라왔습니다. 김건희 여사 본인이 직접 올린 사진들입니까? 그렇다고 합니다. 이 김 여사 측 관계자는 김 여사가 동물권과 환경보호 또 생명 존중 등 평소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 사진을 직접 골라서 올린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이 해당 계정에는 김 여사가 7년 전부터 올린 사진 650여 개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과 강경화 전 장관 등 현 정부 인사들의 모습뿐 아니라 김 여사가 기획한 전시를 찾은 유명인의 사진도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뭐 김 여사의 SNS 활동뿐만이 아니라 이제 공개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도 관심인데 그 앞으로의 활동 방침은 어떻게 세워졌다고 합니까? 예, 김 여사의 최측근에게 물었는데요. 네. 당선인 취임 후에도 김 여사가 전시 업무를 계속할 것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 그럴 가능성은 낮다며 당선인 조력에 집중하겠다는 기존 방침에서 바뀐 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김건희 여사의 사진
사진을 보고 일부 여권 지지층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어제 올린 이 상장 사진을 둘러싼 논란입니다. 내용만 봐서는 환경보호 메시지를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이지만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가 허위 표창장으로 부산대 의전원과 고려대 입학이 취소된 걸 조령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겁니다. 실제로 여권에서는 조민 씨 입시 비리 의혹과 견주어서 김건희 여사의 학력 부풀리기 의혹 이런 것들도 동일하게 조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사실인데 이런 부분하고도 무관치 않아 보여요.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김로 조불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김건희가 하면 로맨스, 조민이 하면 불륜이냐며 수사기관이 이중잣대를 적용한다고 주장한 겁니다. 조민 씨에게 적용된 관점에서 보면 김건희 씨는 당장 구속되어야 나타날 것입니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볼까요? 예, 두 번째 물음표 김건희 공개 활동 임박의 느낌표는 젤렌스키의 SNS 활용법으로 하겠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의 부인의 경우 러시아군 폭격으로 숨진 아이 5명의 사진을 올리는 등 이 SNS 활동을 통해서 전쟁의 참상을 국제사회에 알린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대선 과정에서 개사과 논란을 겪은 김건희 여사가 SNS라는 양날의 검의 효과적 사용법을 배워야 할 듯합니다. 알겠습니다. 홍현주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미국 라스베이거스가 방탄소년단의 상징색인 보랏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콘서트를 열면서 도시 전체를 BTS 시티로 만든 건데요. 라스베이거스에서 최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픈 전부터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방탄소년단의 히트곡을 테마로 한 팝업 스토어입니다. 세계 각국의 팬들은 춤을 추고 인증샷을 찍으며 콘서트 전부터 흥겨운 시간을 보냅니다. 콘서트를 하러 온다고 했을 때 너무 신나가지고 너무 행복하고 들어가서 이제 마음껏 소리 지르고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 다 풀고. 근처 사진 전시회에는 방탄소년단의 연습 장면과 무대 뒷 이야기 등 공개되지 않았던 모습들을 담았습니다. We cannot wait to see them again. Yeah. It's been too long since the pandemic happened. Yeah. 1, 2, 3. 오늘부터 4번의 콘서트가 열리는 2주 동안 이곳은 BTS 시티로 변신합니다. MGM 산하 11개 호텔은 방탄소년단 테마 객실을 준비했고 떡볶이, 갈비찜 등 멤버들이 즐겨 먹는 한식 요리로 구성된 메뉴도 등장했습니다. 세계 3대 분수쇼 벨라지오 분수쇼도 방탄소년단의 음악과 함께 장관을 펼칩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5월 열리는 빌보드 뮤직 어워즈에서 6개 부문 7개 수상 후보에 올라 6년 연속 수상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이곳 라스베이거스는 전 세계에서 방탄소년단의 콘서트를 보기 위해 찾은 수십만 명의 팬들로 도시 전체가 축제 분위기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TV조선 최윤정입니다. 네, 프로배구 대한항공이 KB 손해보험을 꺾고 2년 연속 통합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3시간이 넘는 접전 끝에 우승을 얻었는데 역대 최장 시간 싸웠습니다. 이루라 기자입니다. 링컨의 강한 스파이크가 KB 손해보험 코트를 가릅니다. 케이타는 블로킹 위에서 때리는 타점 높은 스파이크가 코트에 내려 꽂힙니다. 초반 승기는 대한항공이 잡았습니다. 양날개 링컨과 정지석의 잇단 서브 득점과 고른 활약으로 기선 제압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말리 폭격기 케이타의 스파이크가 되살아난 KB. 2세트에 이어 3세트에서도 케이타의 원맨쇼가 펼쳐지며 승부를 뒤집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대한항공, 그동안 침묵하던 블로킹이 깨어났습니다. 김규민, 정지석의 잇단 블로킹으로 승부를 5세트로 몰고 갔습니다. 팽팽하던 승부는 서브 에이스로 갈렸습니다. 정지석과 링컨은 고비 때마다 송곳 같은 서브 에이스로 팀 공격에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8번의 듀스 접전 끝에 케이타의 스파이크가 곽승석의 손에 가로막히면서 3시간 넘는 혈투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대한항공은 지난 시즌에 이어 2년 연속 통합 우승의 대업을 완성했습니다. 링컨은 팀 내 가장 많은 34득점을 기록하며 MVP에 선정됐습니다. I have too many emotions. I can't really put any into words. I also want to thank Keita. He's one hell of an athlete and he has a huge future ahead of him. 케이타는 57득점을 올리며 챔피언 결정전 한 경기 최다 신기록을 세웠지만 팀 패배로 빛을 잃었습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동쪽 지역은 오늘 30도 가까이 오르면서 4월 상순 관측 사상 최고 기온을 기록한 곳이 있습니다. 내일도 오늘만큼 맑은 날씨에 초여름처럼 덥겠는데요. 강릉과 대구가 29도까지 지속했고요. 청주가 27도, 서울은 25도를 보이겠습니다. 낮에는 반소매 옷차림도 좋겠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가벼운 겉옷 하나 챙기셔야겠습니다. 외출하기 좋은 날씨인데 산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가 점차 건조해지고 있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작은 불씨가 순식간에 큰 불로 번질 수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상을 중심으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때이른 고온 현상은 다음 주 초까지 이어지겠고요. 수요일부터는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평범한 점심 식사값도 부담되는 요즘입니다. 장보기도 운전하기도 겁이 난다는 말이 더 이상 우스갯소리가 아니죠. 무료 급식소는 비상입니다. 식재료비 부담은 더 커졌는데 경기 악화로 후원은 줄어 밥 한 끼 준비하기가 벅차다고 합니다. 이렇게 치솟는 물가는 취약계층에게 더 가혹하죠. 소득 격차는 4년 만에 최대로 벌어졌습니다. 정교한 정책 추진이 절실한 이 물가 위기 속에 정권 교체기까지 맞물렸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 인수위원회 워크숍에서 경제 전문가가 내놓은 경고입니다. 물가 관리, 새 정부의 능력을 가늠할 첫 시험대가 됐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